이 영상은 꼭 영화를 보신 분들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뒷이야기를 하자니 영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포에 주의해 주시고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두셨다가 영화 보고 와서 다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찹쌀과 말피. 오니관을 보자마자 주인공들이 말했죠. 저게 진짜 사람관이 맞아? 묘벤져스답게 촉이 아주 촉촉했어요. 관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 요괴, 도깨비가 들어 있었죠. 오니를 잡기 위해 주인공들은 찹쌀과 말피를 이용합니다. 찹쌀과 말피는 우리나라 민속 설화에서도 옛날부터 애군을 쫓는 소재로 자주 등장했었죠. 찹쌀은 우리 몸 속에서 해독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운을 쫓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도깨비와 백말피라는 한국향토문화대전에 실려있는 구전 설화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옛날 어느 마을 한 처녀가 살았는데 도깨비와 친해져서 도깨비한테 땅도 받고 금은 보화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에는 친구처럼 잘 지내던 도깨비가 점점 치근덕대기 시작한 거죠. 처녀는 도깨비와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에 도깨비에게 묻습니다. 도깨비야, 너가 가장 무서운 게 뭐야? 도깨비는 백말피가 소름 끼치게 무섭다고 했어요. 그 뒤 처녀는 백말의 머리를 구해 대문 앞에 걸어 두었고 여느 때처럼 처녀 집에 들어오려던 도깨비는 백말피를 보더니 기겁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화에서 왜 도깨비가 백말피를 그토록 싫어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궁금증은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 풀 수가 있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드라마 도깨비에서는요, 공유 배우가 맡았던 김신이라는 도깨비가 전생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시각이 옷이었어요. 옷자는 낮 옷자랑 말 옷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오는 12간지 중 7번째, 즉 말을 상징하죠. 한마디로 말 시간에 피를 본 것이죠. 그래서 말피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김신의 독백을 가져와 봤어요. 옷이었다. 하루 중 가장 화창한. 눈이 시려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했는데 왕이었는지 신이었는지 나였는지 그걸 잊었다. 이런 자막도 있었죠. 하루 중 가장 화창한 옷이 그는 자신이 지키던 주군의 칼날에 죽었다. 둘째, 은어. 영화에서는 화림이 계속 은어를 던져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깨어난 오니는 계속 은어랑 참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은어를 좋아하는 귀신이라. 도깨비불 오니는 일본 전국시대 장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죠. 당시 군대를 이끌던 영주 오다 노부나가가 좋아했던 음식이 은어였다고 합니다. 은어는 회로 먹으면 수박 맛이 난다고 해요. 다이묘 시대에 아주 흔했던 생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어와 참외를 달라는 오니에게 화림이 왜 은어만 주었는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한겨울에 참외보다는 은어가 더 구하기 쉬웠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니를 일본 전국시대 장수로 표현하기 위해 이런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죠. 세 번째, 백원의 의미. 상덕과 영근이 묘를 파낸 자리에 백원을 던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백원은 뭐다? 네,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죠. 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순신이 이순신을 친일파 묘자리에 던지는 장면, 이런 디테일이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장재현 감독 인터뷰를 찾아봤죠. 아니나 다를까 기자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 또 한 번 반전. 장재현 감독이 말하길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얻어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 보통 10원을 던지는데 10원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고 500원은 또 너무 큰 것 같아서 100원을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티.
영화에서 전반부와 후반부 경계에 있는 사건이 바로 뱀을 죽인 사건이었는데요. 사람 머리를 하고 있던 뱀의 모습은 충격 그 잡채였죠. 사람 머리를 한 뱀은 누레온나 라는 일본 요괴라고도 하는데요. 강가에 숨었다가 변장해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뱀을 죽인 인부는 동티에 걸렸죠. 동티는 귀신을 잘못 건드려서 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4장에서 상덕은 동티 맞은 인부를 보러 갔죠. 그때 내비게이션 알림음 기억나시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동티 사건을 바탕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점이 된 것이죠. 한편 인부가 죽지 않고 동티에 걸리고 목숨은 건질 수 있던 이유는요, 뱀과 상극인 게 바로 돼지였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부가 돼지띠였다고 하네요. 5번째, 도깨비 불. 영화를 보는 내내 CG가 너무 리얼한 거 아니냐며 탄성을 자아냈던 도깨비 불. 뭐에 홀린 것처럼 쳐다봤던 주인공들의 얼굴이 아직도 아른아른한데요. 알고 보니 CG 없이 직접 촬영했다고 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했죠. 아무래도 2m에 육박하는 오니가 변하는 불이니까요. 현실감을 주기 위해 대형 크레인도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도 이 도깨비 불이라고 하니 불을 만들고 또 찍기 위해 촬영팀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6번째, 상덕이 특별했던 이유. 미친 듯이 사람들을 죽여댔던 오니가 유독 상덕에게 너 내 부하가 되라 라며 제안을 한 부분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도깨비는 옛날부터 재물, 특히 금은 보화를 좋아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묘자리에 100원을 던졌던 상덕이 도깨비 입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풍수질이랑 음양오행에 통달한 상덕이 자신에게 앞으로 화가 될 존재라는 걸 느낀 오니가 상덕을 회유한 거라고도 추리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여우. 영화 초반에는 여우떼가 등장했죠. 상덕은 여우떼를 보자마자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예로부터 여우는 굴을 파는 습성이 있어서 묘지와는 상극인 존재였죠. 여우가 사는 곳엔 절대 묘자리를 쓰지 않는 이유인데요. 영화 속 기순애라는 이름의 스님도 등장합니다. 일본말로 여우는 키츠네, 기순애가 곧 키츠네에서 비롯된 이름이란 걸 암시했죠. 키츠네는 일본 음향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라야마 준지. 음향사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길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짧게만 언급하자면 우리나라 전기를 끊고자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땅에 쇠말뚝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무라야마 준지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 총독부에서 토지를 관리하던 관리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8번째, 돼지머리 고기. 봉길은 귀신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화림과 도깨비 노름을 했는데요. 도깨비 노름은 제주도 전통 구수로 빙의한 귀신 정체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도깨비 노름을 하면서 두 주인공은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말하죠. 수수떡과 돼지머리 고기로 도깨비를 유인했는데요. 실제로 돼지머리 고기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9번째, 더 플라자 호텔. 영화에서는 광화문 앞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예전 조선 총독부가 있던 자리 근처라서 뭔가 연관성을 보여주려고 굳이 여기서 촬영했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과거 조선시대 왕들이 제사를 지내던 절이 바로 여기였어요. 물론 의뢰인이 귀신의 습격을 받은 장소라서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합니다만, 그래도 상덕이 굳이 이 호텔을 고른 데는 조상 대대로 좋은 기운이 서려있는 장소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0번째, 보국사. 보국사는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긴 절이죠.
가장 핫한 논쟁이 되는 장소가 이 보국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절에 서 있던 탑을 보면요, 일본식으로 지어졌더라고요. 또 음향사 표시도 절에 있었거든요. 풍수지리 표시랑도 비슷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미 세워졌던 절에 무라야마 준지가 못된 짓을 한 거죠. 절을 세운 사람도 원봉 스님이 맞고요. 보국사 위치도 우리나라 정기를 지키기 위한 한반도 허리 부분에 세워져 있잖아요. 원래는 좋은 의도로 세웠던 절이지만 치욕스러운 사건처럼 원봉대사가 민족의 정기를 지키기 위해 세운 보국사가 일본 쇠말뚝을 지키기 위한 장소로 변절된 것이죠. 철혈단도 누명을 쓰고 도굴꾼이 된 것처럼요. 그래서 영화 내내 보국사가 힘 한번 못 써보고 등장했다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절을 세웠다는 가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눈속임을 하기 위해 절 이름을 보국사로 짓고 지은 사람도 원봉 스님이라는 거짓 법명을 사용한 거죠. 영화는 의뢰인 박지용의 할아버지 파묘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박지용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친일파였죠. 나라를 열심히 팔아먹은 덕분일까요? 자손들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미국에서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설정은 친일파 5대장이라고 하죠.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실제로도 이완용이 죽고 나서 자신의 묘를 파헤칠까봐 두려워 전국 각지에 가짜 묘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짜 묘를 많이 만들어 놨듯 가짜절, 즉 보국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눈속임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절에서 독립투사들의 사진도 나오고 지도도 나오고 어쨌든 헷갈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보국사, 너는 정체가 뭐냐? 11번째 쇠말뚝. 오니가 일본 사무라이 정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 4사람. 사무라이 정령을 소멸시키고 말뚝을 뽑을 계획을 세웠죠.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었는데요. 화림이 정령을 상대하는 사이 상덕과 영근은 땅을 더 파서 쇠말뚝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오니랑 대치하던 화림은 위기를 맞았고 절체절명의 순간 평소 화림을 지켜주던 불사 할머니 신이 오니의 공격을 막아서며 대신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오니는 불사 할머니 신을 공격한 뒤에 다시 도깨비 불이 돼서 묘자리로 돌아갔는데요. 묘자리에서 쇠말뚝을 찾던 상덕, 돌아온 오니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죠. 뒤따라온 화림, 오니에게 말피를 뿌렸고 오니는 힘이 약해졌죠. 이를 눈치챈 상덕은 음양오행의 이치를 떠올리며 자신의 피와 곡괭이를 이용해 오니를 없앱니다. 말뚝의 정체는 오니였죠. 세로로 박힌 관, 그리고 오니의 시신에 박힌 칼이 말뚝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도 쇠말뚝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죠. 12번째, 관째 불태운 이유. 의뢰인은 처음부터 뭔가를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상덕도 이를 눈치채고 솔직하지 못한 의뢰인 태도에 파묘하기를 주저했었는데요. 결국 영화 후반부가 되어갈수록 의뢰인 집안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 할아버지 관을 열지 않은 채 불태우게 했던 것도 관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은 바로 친일파에게 일본이 내린 훈장이었죠. 실제 영화에서 관이 타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요, 훈장도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관이 타는 장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오니의 정체. 얼마 전 파묘가 관객 수 500만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흥행만큼이나 무대 인사로 바빠진 배우들의 행보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반 무대 인사에서는 볼 수 없던 배우 이름이 등장했더라고요. 바로 김민준 배우. 저는 이름을 보고 어라? 내가 뭘 잘못 본 게 있나? 김민준이 나왔다고 했어요. 실제로 엔딩 크레딧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역할이냐 하고 봤더니 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오니를 연기한 배우는 김민준 배우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김병호 선수죠. 농구 선수로 키가 2m가 넘는데요. 오니가 걸어가는 장면에서 김병호 선수의 열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오니의 얼굴 분장은 김민준 배우가 맡았고요. 오니의 목소리는 우리에게는 명탐정 코난으로 유명한 일본인 성우 코야마 리키야가 맡았다고 합니다. 14번째, 꿈과 전화벨 소리. 의뢰인 박지용이 옷을 입은 채로 욕조에 누워있는 꿈을 꾸는데요. 옷을 입고 욕조에 누운 꿈은 거짓말이 탄로난 상황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박지용이 끝까지 비밀을 감추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벨소리. 진짜 상덕이 전화했을 때랑 할아버지 귀신이 전화했을 때랑 벨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처음에 볼 땐 전혀 몰랐는데요. 두 번째 볼 때는 알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귀가 똥귀라서 그런지 구별이 어렵긴 했는데요. 어쨌든 할아버지 귀신이 전화했을 때는 굿할 때 들리던 징소리랑 같은 리듬으로 벨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 비하인드 이야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1000만 관객을 향해 거침없이 흥행하고 있는 영화 파묘가 어디까지 고공행진할지 기대하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엔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리뷰는 엔무드.